안녕하세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 스트리트 공약 파이터의 유승현 기자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주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앞세운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들의 표심 공약,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헬스부 장관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헬스부 장관으로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별명을 얻게 되셨는지. 원래 우리 여의도에서 헬스인들을 대표해서 목표를 내줬던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당시 이제 헬스인들과 이제 헬스장 관장님들을 위한 네.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헬스인들이 붙여준 소중한 애칭입니다. 아니 그만큼 헬스를 많이 하신다는 뜻 같은데 자주 하시나요 요즘? 매일 하죠. 저는 운동은 매일 하는 운동을 매일 하세요? 매일 오, 하는 편입니다. 오, 대단하시다. 얼마 전에 선대위가 발족을 했어요. 네, 발대식에 가셨을까요?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I say 윤, you say 네. 성렬. 네. 그걸 보고 아 정말 MZ 세대가 만든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기획은 야심차게 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항마력이 좀 딸려서 네. 온전히 다 제대로 보진 못했고요. 그러니까 오그라들던데요. 네,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었지만 네. 대충 이제 정치판에서는 보면은 기억에 남으면 일단 성공한 거거든요.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근데 기억은 확실히 남았으니까. 아, 제 기억에도 확실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내내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잘했다. 하지만 잘했- 좀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은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2030 세대들의 표심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된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제일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면은 네. 젠더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반페미 논쟁이든 페미 논쟁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사실 20대 특히 남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등에 입고 그렇죠. 당대표까지 뭔가 추동을 딱 이끌고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으로 정치라는 그 한복판 필드의 한복판으로 끌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20대 30대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제 문제 뭐 내지는 뭐 안보 외교 사실 20대 30대가 충분히 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도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 문제죠.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요. 네. 근데 정말 20대 30대가 딱 맞닿는 문제들 그건 젠더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자리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집중하지 않았던 20대 30대의 정치적 현안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20, 30대들에게 맞춤형 어떤 공약이나 이런 그 선명성을 띠지는 못했잖아요. 기성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색깔을 가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20, 30대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낫다. 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네. 기존의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들을 비례 축소하는 방식 내지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식 이제 이렇게들 많이 설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나마도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더 기대를 거는 그러니까 정책적 면에서는 좀 더 네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거가 훨씬 이제 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이죠. 예, 기본주택도 그렇고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의 이어가는 데다가 플러스 우리가 흔히 매운맛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집을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그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20대 초반 대학생들은 확 현실적으로 그쵸. 다가오지 않을 수 네. 있어도
20대 30대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된단 말이죠. 내 집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급할 때 급전을 내가 땡길 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끊겼을 때 내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내 집을 담보로 할 해서 수도 있는 거고. 영모기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가 자산으로서 형성해 놓은 이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사실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훨씬 국민의힘이 진심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훨씬 더 많은 기대와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포인트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 2030들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카콜라에 열광한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네. 전 후보한테. 홍준표 전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보다 인기가 더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이준석 대표가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많은 당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당원 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기조를 홍준표 대표가 상당 부분 이어받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님의 후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후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는 굉장히 낯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 들어온 보고 거죠.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면서 딱 네.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왔는데, 우리의 또 다른 지도자에서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지지할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랑 결이 같은지 다른지를 몰랐었거든요. 홍준표 후보, 선명하지 않았다. 그렇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 또 그런 게 같이 뭔가 그 홍준표만의 약간 호쾌한 어법과 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떤 궤를 같이 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당원들이 상당 부분 홍준표 후보를 같이 지지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청년 정치인의 시선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파이팅을 해보면 네. 그 윤 후보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당의 이제 최신 이슈죠. 그 노재승 선대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네. 이제 2030 표심을 겨냥해서 노재승 위원장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저는 분리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재승 씨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왜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대위의 기조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중도 확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재승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당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당 지지자들 분 중에서는 노재승 씨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지지자들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정당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네. 보장되어야 되니까.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캠프나 그 선대위의 대표잖아요. 어떤 대표이고 그 선대위가 나아갈 방향성 내지는 그 선대위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네. 건데, 그럼 우리가 20대 30대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재승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넣었다고 하면 과연 20대 30대가 노재승 씨가 하는 말에 지지를 하고 20대 30대가 노재승 씨가 하는 말이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어떤 이게 선대위의 상징처럼 만든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다. 그럼 누가 데려온 거예요? 노재승 위원장은? 또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아니래요? 예, 이준석 대표는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건 아니었고 오호, 네, 추천은 또 다른 인물이었다. 추천은 다른 인물이었다고 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네, 이제 네. 모셔오시면서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랑 마찰이 있었잖아요. 윤 후보랑.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그 김병준 위원장의 네, 그 브로치 발언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꼰대 이미지가 좀 강해지는 그런 비판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탈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 위원장 그 잘못된 발언이죠. 네.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지만 그런 것들은 본인도 이제 실수를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이수정 교수와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입장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각 양 측의 입장을 그쵸, 고루 당사자의 반영할 수 입장.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이 이슈를 다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이 중2병에 걸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페이스북에다도 썼지만 네. 제가 사실 격주로 칼럼을 쓰고 있어요. 네. 격주로 이제 주간조선의 네.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칼럼 주제 제목이었어요. 네. 이재명은 중2병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다소 이제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뭐 들으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인터넷에서 뭐 글을 보다가 중2병 테스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2병 테스트를 이제 넣어봤어요. 쭉. 네. 뭐 나도 몇 개 해당되는 거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뭐 문득 이재명 후보가 좀 떠올라서 넣어보니까 뭐 해당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강한 척, 네. 그다음에 강한 척한다? 강한 척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2병 해당하는 이 중2병의 핵심 중에 하나 과도한 영웅 심리. 나 아니면 안 돼. 네. 그다음에 그 강자를 뭔가 강한 사람한테 부딪혀서 약 로빈 후드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중2병 몇 개 해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딱 들었던 게 억강부약이었거든요. 네, 억강부약. 억강부약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내세우는 뭐 슬로건 같은 건데 그렇죠. 약간 그게 로빈 후드들이 그러니까 로빈 후드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막 강한 사람을 뭔가 때려잡아서 약한 사람들 나눠주고. 근데 그게 뭐 물론 영웅으로서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과연 이게 해야 되는 말인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억강부약이 도대체 뭔가? 이게 영웅 심리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재명이 말하는 억강부약이 뭔가? 이제 이거를 좀 더 뭔가 비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좀 썼는데. 그러셨군요. 네, 뭐 읽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아니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하고 있다. 각각 하나씩을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내놨던 네. 그 정책 중에 정말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네. 하나가 그 간호사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훨씬 더 넉넉하게 하는 정책들을 한 3개월 전인가 네.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뭔가 국가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네. 심지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네. 특히 그 내 집을 갖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 부족하다. 살기만 하면 네.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전 제일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매력적인 이유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그럼 저는 화끈으로 하겠습니다. 화끈! 네,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한테 어떻게 화끈하게 지원해서 정말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화끈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청년 세대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나은 것 같다. 과연 그 화끈한 지원책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돗자리의 핵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다가올 대선에 누가 몇 % 차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 궁금합니다. 저는 한 5%포인트 차이로 5%? 꽤 나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몇 대 몇으로요? 한 51대 한 40. 모르겠네요. 그렇게. 모르겠네요. 왜요? 우리가 꽤 많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총재가 했던 그 대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선은 사실 100일 전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갔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처럼 마지막에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막 노풍이 불었다고 했죠. 근데 막 뭔가 돌풍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거의 굳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뒤집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중간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 큰 트렌드 자체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리드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번 대선판이 굉장히 말하자면 어수선하잖아요. 네, 특히 여야에서 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 네거티브로서는 사실 이번 전국에서 지지율을 역전시키거나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20, 30대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참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국민의힘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